이 늙은 것들이 사인 안 하면 죽고 싶다는 거야. 마석태의 고함이 시평 남짓한 낡은 식당 안을 찢었다. 탕그가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테이블 모서리를 내리치자 위태롭게 쌓여있던 빈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흙먼지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식당 바닥은 아직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낡은 흙바닥이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박선희 여사가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졌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세게 부딪혔지만 고통을 호소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남편, 한민규 사장을 바라보았다. 마석태는 방금 그릇을 깼던 쇠 파이프를 한 사장의 어깨에 툭툭 치며 위협하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확정된 낡은 동네의 한간의 집밥이라는 작은 식당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대 6명이 좁은 식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흑룡파라는 이름으로 이 일대 재개발 구역 상인들을 협박해 헐값에 가게를 넘기도록 겁박하는 전문 조폭이었다. 마석태가 한 사장의 얼굴에 서류 한 뭉치를 던졌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영감. 다른 집들은 다 껐어. 당신 내각에 이 낡아빠진 건물 하나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 그가 내민 것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철거 동의서였다. 한 사장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그와 박 여사는 평생을 바쳐 이 작은 가게를 일궈왔다. 두 딸을 키워내고 먹고 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다. 이보게.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나. 시간이 마석태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는 한 사장의 멱살을 잡아챘다. 늙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니. 영감,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가 지금 당신이랑 협상하러 온 것 같아. 통보하러 온 거야. 통보. 주변 상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모두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들은 이미 이 지역 경찰과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자들이었다. 노부부에게 이 덩치 큰 조폭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때였다. 식당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한 사장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그와 박 여사는 평생을 바쳐 이 작은 가게를 일궈왔다. 두 딸을 키워내고 먹고 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다. 이보게.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나. 주변 상인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모두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들은 이미 이 지역 경찰과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자들이었다. 노부부에게 이 덩치 큰 조폭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지원은 동네 체육관에서 격투기 코치로 일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5시간 동안 이어진 고강도 스파링 훈련을 마치고 땀에 젖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저녁밥으로 무얼 먹을지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된장찌개 냄새와 그릇 조각들, 그리고 그 옆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고 있는 어머니 박선희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덩치 큰 사내에게 멱살을 잡힌 채 저항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한민규 사장에게 멈췄다. 지원의 표정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헤드폰을 목에 걸었다.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던 격렬한 메탈 음악이 뚝 끊기고 식당 안에는 마석태의 거친 숨소리와 박 여사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마석태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땀에 젖은 훈련복 차림의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른 체형, 화장기 하나 없는 앳된 얼굴.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가 상대해온 강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전형적인 힘없는 젊은 여자였다. 오, 귀한 따님 납셨네. 꼴은 저래도 반반하게 생겼구만. 마석태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잡고 있던 한 사장의 멱살을 놓고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너, 지금 당장 내 늙은 부모님한테 이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 그럼 오늘 밤 형님들 접대 좀 하는 걸로. 이 가게 부순 거 퉁쳐줄게. 어때? 그 말에 뒤에 있던 조폭 무리들이 킥킥거리며 저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와, 우리 석태 형님 오늘 개 탔네. 얼굴은 뽀얀 게 딱 내 스타일인데. 그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지원의 몸을 훑었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모욕이었다. 박 여사가 기겁하며 외쳤다. 지원아 안 돼. 넌 상대 못해. 얼른 도망가. 얼른.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석태를 그리고 그 뒤의 무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총 6명. 손에는 새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리더는 마석태. 그녀는 1초 만에 모든 상황 분석을 끝냈다. 지원은 속으로 숫자를 셌다. 그녀는 자신에게 정해둔 규칙이 있었다. 첫째, 말로 경고한다. 둘째, 신체적 접촉 시 다시 경고한다. 셋째, 명백한 위협이 가해지면 즉각 무력화한다. 어머니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멱살 놓으시죠. 그리고 그 서류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원이 입을 열었다. 뭐하. 하하하. 마석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폭소를 터뜨렸다. 이 어린 년이 지금 미쳤나 경고.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경고를 해. 마석태 옆에 있던 머리를 민머리로 밀고 문신을 한 덩치이가 나섰다. 형님, 저런 년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몸으로 가르쳐 줘야죠.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지원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봐. 이년아, 오빠들이 노는데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 그 예쁜 얼굴로 직접. 그가 더러운 손을 뻗어 지원의 뺨을 만지려 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이 지원의 뺨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 박선희 여사가 안 돼 라고 절규했고 한민규 사장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마석태는 이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즐기듯 팔짱을 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그리고 조폭의 손은 지원에게 닿지 못했다. 팍!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지원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여 다가오던 조폭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었다. 그아악. 인간의 비명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통스러운 외침이 식당을 울렸다. 오드득. 비명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한 박자 늦게 터져나왔다. 지원에게 손목을 잡힌 민머리 조폭은 자신의 손목이 불가능한 각도로 꺾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인간의 관절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이 뇌에 전달되기도 전에 지원은 꺾은 손목을 놓지 않고 그대로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중심을 잃은 거구의 조폭이 지원을 향해 고꾸라졌다. 지원은 그 가속도를 이용해 반대쪽 팔꿈치를 날카롭게 세웠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팔꿈치가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에 밝혔다. 컥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조폭은 그대로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부러진 손목을 붙잡지도 못한 채 위액을 토해내며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이 모든 일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희죽거리던 나머지 조폭 4명과 그들의 리더인 마석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그들의 동료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좋던 놈이 저 땀복 차림의 마른 여자에게 단 2번의 움직임으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한민규 사장과 박선희 여사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딸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늘 무뚝뚝하고 운동만 다니던 그저 평범한 둘째 딸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마석태였다. 이 미친년이.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주 미세한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뭐해? 이 새끼들아, 전현 안 잡아 족치고 전현 팔다리 다 부러뜨려. 마석태의 고함에 정신을 차린 나머지 4명의 조폭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2명은 야구방망이를, 다른 2명은 빈손으로 달려들었다. 좁은 식당 안에서 그들은 지원을 완벽하게 포위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지금 상대하는 것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전사 스페셜 워페어 커맨드에서 수년간 인간 병기로 훈련받은 검은 표범 한지원이었다는 사실을 지원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는 극도로 넓어졌고 모든 움직임은 슬로우 모션처럼 분석되었다. 오른쪽 야구 방망이, 왼쪽 주먹, 정면 쇠파이프, 드리미스. 지원은 속으로 시간을 정했다. 부모님이 보고 계셨다. 더 이상 충격을 들여서는 안 됐다. 빠르고 정확하게 오른쪽에서 야구 방망이가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풀 스윙. 죽일 생각으로 휘두른 공격이었다. 지원은 몸을 숙이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방망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지원은 이미 남자의 품 안에 있었다. 조폭은 당황했지만 지원은 그에게 다음 동작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원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남자의 턱을 강타했다. 짝, 턱 관절이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뇌가 흔들리는 충격으로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동시에 왼쪽에서 날아든 주먹. 지원은 턱을 친 자세 그대로 몸을 회전시켰다. 날아오는 주먹을 팔꿈치로 받아내며 동시에 회전력으로 돌려차기를 날렸다. 발끝이 정확하게 남자의 옆구리, 갈비뼈 하단에 꽂혔다. 크억 남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에 숨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이제 2명의 조폭은 동료 2명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치명적이었다.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뚝배기 그릇을 발로 차 올렸다. 뚝배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한 놈의 얼굴로 날아갔다. 악남자가 얼굴을 가리며 주춤하는 사이 지원은 다른 한 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남은 유일한 무기, 쇠파이프를 든 마석태였다. 마석태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쇠파이프를 방어적으로 휘둘렀다. 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년. 지원은 그가 휘두른 쇠파이프의 끝을 왼손으로 정확하게 잡아챘다. 마석태가 파이프를 빼내려 했지만 마치 바위에 고정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원은 파이프를 잡은 채 그대로 끌어당겼다. 마석태가 딸려오는 순간 지원의 오른발이 그의 무릎을 정면으로 걷어찼다. 퍼석, 으아. 마석태의 비명이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의 무릎은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쇠파이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마석태는 무릎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마지막 남은 조폭은 뚝배기를 맞고 코피를 흘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료 5명이 불과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저 여자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마지막 조폭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부모님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어머니 박선희 여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박 여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딸의 팔을 붙잡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원아, 너, 이게 무슨...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쟤들 흑룡파야. 흑룡파라고 동네에서 제일 악질인 놈들이야. 너 이제 어떡해? 쟤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한민규 사장도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 말이 맞다. 쟤들 이대로 안 물러나. 넌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지원은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녀의 표정은 부모님을 대할 때 조금 누그러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알아요. 그래서 이대로 안 끝내요. 그녀는 자신의 낡은 조거 팬츠 주머니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지만 작동은 잘 되었다.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아니에요. 박 여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누구한테 연락하게.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 쟤들이랑 다 한패일지도 몰라. 지원은 전화번호부를 내렸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찾아 눌렀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단 2글자. 언니. 지수한테, 내 언니한테 전화하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 된다. 지수 지금 중요한 훈련 중이라고 했어. 이런 일로 군인인 애를 군대에 알려지면 너희 언니 앞길 막혀. 지원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엄마, 언니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주나, 전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런 일이 아니고요. 지원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서 신음하는 마석태에게 향했다.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다. 신호음이 채 3번도 울리기 전에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무슨 일이야? 한지수 중령이었다. 그녀는 지금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대테러 합동훈련을 지휘하는 중이었다. 통제실 CP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707 특임대원들의 헬멧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다. 목표 확보, 인질 구출 완료와 같은 긴박한 보고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상황실의 공기는 팽팽했다. 언니, 나 지원이야. 가게에 문제 좀 생겼어. 지원의 목소리는 방금 6명을 상대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미세한 떨림, 분노가 억눌린 냉정을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즉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원은 훈련 중인 자신에게 절대 사적인 일로 전화할 아이가 아니었다. 지수는 통제실 한쪽으로 몸을 돌리며 낮게 물었다. 상태, 흑룡파라는 놈들, 6명. 아빠 멱살 잡고 엄마 밀쳤어. 지금 내가 다 정리했어. 지원의 정리라는 단어에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리, 응. 전원 무력화. 아마 몇 놈은 병원에 몇 달 있어야 할 거야. 근데 경찰 부르기엔 뒤가 구린 놈들 같아. 언니 도움이 필요해. 한지수 중령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707 특임대, 백호 부대의 현장 지휘관인 그녀의 몸에서 살기사키가 피어올랐다. 감히 대한민국 군인의, 그것도 현역 지휘관의 부모를 건드려 그녀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통제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옆에 있던 부관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알았다. 지수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기계적이었다. 지원아, 잘 들어. 넌 절대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 그놈들 분명히 다시 올 거다. 가게,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전부 확보해. 내 폰으로 클라우드에 즉시 백업해둬. 그 잡것들은 네가 막아. 그 뿌리는 내가 뽑는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부모님, 단 1초도 혼자 두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 언니도 조심해. 통화가 끊겼. 지수는 거대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훈련 상황 보고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전장애가 있었다. 그녀는 부관을 불렀다. 김대위, 훈련 상황 즉시 종료. 5분 뒤 전술 회의실에서 보자. 사령부에 긴급 상황 보고 올린다. 예, 중령님. 하지만 훈련이 명령이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복판. 불법 룸살롱의 가장 깊숙한 VIP 룸. 흑룡파의 보스. 양 회장이 최고급 양주를 얼음잔에 따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온 마석태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석태의 오른팔은 두꺼운 깁스를 하고 있었고 왼쪽 무릎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굴욕과 고통으로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래서 양 회장이 얼음을 천천히 굴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어디서 이름도 없는 계집애 하나한테 내 오른팔인 내 놈을 포함해서 6명이 싹 다 털리고 왔단 말이지. 그것도 가게터 하나 못 받고. 마석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회장님, 그 계집애가 보통이 아닙니다. 손 쓰는 게 꼭 무슨 특수부대 훈련이라도 받은 년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쨍그랑 양 회장이 들고 있던 잔을 그대로 벽에 집어 던졌다. 최고급 양주와 얼음 조각이 값비싼 실크 벽지에 튀었다. 특수부대 이 씨발놈이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뭐 707이라도 된다는 거냐. 존만한 구멍가게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내양 회장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히 계약 문제가 아니었다. 이 바닥에서 그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다. 마석태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확실하게 박살을 내겠습니다. 양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내뿜었다. 기회 좋아. 주지. 이 구역 재개발 사업. 박창민 의원님 이름 걸고 하는 거야. 저 늙은 부부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늦어지면 내 놈 목숨으로도 감당 못해.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 전부 다 불러 모아.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애들까지 싹 다. 연장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오한마. 눈에 보이는 거 다 챙기라고 해. 50명 아니, 100명 채워. 차에 나눠 태워서 당장 그 식당으로 가. 양 회장은 전화를 끊고 마석태를 내려다보았다. 가서 그 가게 흔적도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 늙은 것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도 못하게.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그럼 그 계집애는? 마석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양 회장이 음산하게 웃었다. 그년은 죽이지 마. 팔다리만 부러뜨려서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 감히 내 조직원들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내가 직접 가르쳐 줘야지. 아주 천천히. 한편 지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경찰망이 아닌 국방부 직속의 보안 정보망에 접속했다. 군 지휘관에게 부여된 높은 보안 등급을 이용해 흥룡파와 양 회장의 실명을 조회했다. 서류상으로 양 회장 본명 양만철은 건실한 건설 시행사 대표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자금의 종착지 중 하나가 현역 국회의원인 박창민의 후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역시나 지수의 입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다. 조폭과 정치권의 유착. 이것이 마석태 같은 쓰레기들이 대낮에도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래서 지역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한 배를 타고 있었다. 지수는 즉시 두 군데에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국군 방첩사령부 DCC의 옛 동기였다. 나 한지수 중령이다. 비공식 라인으로 부탁할 게 있다. 흥룡파 양만철 그리고 박창민 의원 관련 자금 내역 전부 긁어 모아줘. 내 가족이 저놈들한테 물리적으로 위협당했다. 이건 공적인 일이다. 두 번째 전화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의 서지훈 부장검사에게 연결했다. 그는 지수의 육사동기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중 하나였다. 서 검사나야, 한지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가 인생 최대의 실적 하나 잡게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선 보고 하지 마. 지수는 자신이 방금 확보한 1차 정보를 서 검사에게 보안 채널로 넘겼다. 조폭,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정치인. 서 검사는 이것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임을 직감했다. 지수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난 내 가족을 지킬 테니 넌 저 쓰레기들 쓸어버릴 준비나 해. 다시 한간의 집밥. 지원은 깨진 창문 틈을 박스 테이프로 임시 방편 막아두었다. 바닥에 흥건했던 마석태 무리의 피도 대충 닦아냈다. 부모님은 충격에 빠져 뒷방에 망연자실 앉아 계셨다. 지원은 아까 그놈들이 던지고 간 철거 동의서를 집어들었다. 터무니없는 금액. 그녀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지원아, 정말, 정말 괜찮겠니? 박 여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한테 연락은 됐니? 걱정 마세요. 언니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린 그냥. 그때였다. 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웅. 단순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거친 소리를 내며 골목으로 진입하는 소리였다. 지원과 부모님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지원이 재빨리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상가 골목이 검은색 세단과 봉고차들로 가득 찼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숫자는 어림잡아도 40명,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세상에. 맙소사. 한 사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무리들 사이로 팔에 깁스를 한 마석태가 걸어 나왔다. 그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식당 문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기다 저 안에 그 미친년이랑 늙은 것들 다 있어 싹 다 죽여버려 다 부숴. 와장창 선두에 있던 놈이 야구 방망이로 식당에 남은 유리창을 박살냈다. 나와 이 개녀나 욕설과 함께 그들이 식당 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동네 이웃들은 비명을 지르며 창문 커튼을 닫고 문을 걸어 잠갔다. 순식간에 골목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지원아, 뒷문으로. 뒷문으로 빨리 도망가어서 박 여사가 딸의 팔을 잡아 끌며 절규했다. 하지만 지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 구석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낡은 걸레 부분을 돌려서 뺐다. 그녀의 손에는 5미터 길이의 묵직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금속 봉만이 남았다. 그녀는 봉을 한 손으로 가볍게 휘둘러 보며 무게중심을 확인했다. 그녀는 뒷방 문 쪽으로 부모님을 밀어 넣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문 잠그세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안 된다. 지원아, 안 돼. 지원은 부모님의 절규를 뒤로하고 방문을 닫았다. 찰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금속 봉을 고쳐잡고 박살난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특전사 시절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의 검은 표범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다 저 미친년이 저 안에 있다. 깁스를 한 마석태의 핏발선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다. 그가 가리킨 한간의 집밥의 깨진 문으로 40명이 넘는 흑룡파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 심지어 날카로운 회칼을 든 자도 섞여 있었다. 지원은 부모님이 들어간 방문이 잠기는 소리를 확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5미터 길이의 묵직한 스테인리스 대걸레 봉을 고쳐 잡았다. 식당 내부는 좁았다. 이 안에서 40대 1로 싸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특전사에서 배운 것은 싸우는 법이 아니라 이기는 법이었다. 잡아 죽여
선두의 4~5명이 깨진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좁은 식당 안에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다. 테이블이 뒤집어지고 의자가 박살났다. 지원은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식당 한쪽, 주방으로 통하는 좁은 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전연, 도망간다 잡아. 그들은 지원이 겁을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마석태는 식당 밖에서 고함을 질렀다. 뒷문으로 돌아가 골목으로 쫓아독 안에 든 쥐다. 지원은 주방을 통과해 식당 옆에 좁은 골목으로 통하는 문을 걷어찼다. 그곳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난 폭이 2미터도 채 되지 않는 어둡고 긴 통로였다. 쓰레기통과 낡은 장독대들이 즐비한 그야말로 최적의 방어 지점이었다. 지원은 골목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골목 중간쯤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어둠 속에선 그녀의 모습은 짙은 그림자와 구분되지 않았다. 그녀는 대걸레 봉을 땅에 쿵 소리가 나게 가볍게 찌으며 적들을 기다렸다. 찾았다. 저기 있다. 주방을 통해 쫓아온 선두 그루보 6명이 지원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좁은 골목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기 불편한 것도 모른 채 그저 여자를 잡겠다는 생각에 가속도를 붙였다. 죽어 가장 앞에 있던 놈이 쇠 파이프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내리찍었다. 지원은 그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손에 쥔 금속봉을 창처럼 찔렀다. 퍽, 날카로운 쇳소리가 아니었다. 봉의 끝이 정확하게 남자의 쇄골 아래 급소를 파고드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였다. 헉,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숨이 막혀 쓰러졌다. 그의 뒤를 따르던 두 번째 놈이 그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었다. 지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봉을 휘둘렀다. 쇠파이프와 금속봉이 부딪히는 불꽃 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지원의 힘과 기술이 압도적이었다. 남자의 쇠파이프가 손에서 튕겨나갔다. 지원은 그대로 봉을 회수하지 않고 회전력을 이용해 남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양옆의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단 5초 만에 이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 괴물 같은. 뒤따라오던 3명이 기겁하며 멈춰 섰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방패 삼아 주춤거렸다. 좁은 골목은 이제 그들 3명과 쓰러진 2명, 그리고 지원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뒤에서 진입할 공간이 없었다. 완벽한 초크 포인트, 척 포인트가 형성된 것이다. 뭐해? 이 병신들아 그냥 밀어버려. 식당 밖. 골목 입구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마석태가 악을 썼다. 그의 고함의 용기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3명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지원은 손에 든 봉을 가로로 휘둘렀다. 가장 앞선 놈의 정강이 뼈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빠각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가 다리를 붙잡고 쓰러지자 두 번째 놈이 그를 밟고 넘어오려 했다. 지원은 봉을 버렸다. 더 이상 긴 무기가 필요 없는 거리였다. 그녀는 특전사 CQC 근접 전투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쇠파이프를 왼손으로 받아 흘리며 오른손 팔꿈치를 그의 턱에 박아 넣었다. 우두둑 턱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목이 꺾이며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한 놈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골목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동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비켜, 비켜. 이 새끼들아. 지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뒷덜미를 잡아채 벽에 처박았다. 그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남자는 위액을 토하며 쓰러졌다. 골목 입구는 이제 쓰러진 6, 7명의 조폭들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뭐야, 왜 안 가? 앞이 막혔어. 비켜. 시발 골목 밖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고함이 오갔고, 골목 안에서는 지옥을 경험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은 쓰러진 놈들 위로 올라섰다. 마치 작은 산 위에선 검은 표범 블랙팬들 같았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서 아우성치는 다음 먹잇감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전연이 온다. 마가 공포에 질린 조폭들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서 미는 힘에 샌드위치가 되었다. 지원은 그 혼란의 중심부로 뛰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지원은 좁은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그녀는 벽을 발로 차고 뛰어올라 반대편 놈의 머리를 걷어찼다. 쓰러진 놈의 쇠파이프를 주워들어 양손에 쥐고 좌우의 적들의 손목과 무릎을 동시에 가격했다. 퍽퍽 깡 우드득 끔찍한 소리가 10분 동안 골목을 가득 메웠다. 비명은 점점 줄어들고 신음소리만 남았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 한 명의 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려다 뒤엉켜 넘어졌고, 지원은 그저 넘어진 이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켰을 뿐이다. 10분이 지났을까? 시끄럽던 골목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신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지원이가 어두운 골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던 잿빛 후드티는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그녀의 두 손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붉어져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골목 밖 큰 길가에 남아있던 것은 10여 명.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마석태였다. 그들은 골목 안에서 벌어진 지옥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료 40여 명이 지른 비명과 그들이 기어 나오려다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지금 그 40명을 상대한 여자가 피에 젖은 쇠파이프 조직원의 것을 빼앗은을 들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히. 마석태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깁스한 팔의 고통도 잊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도망. 마석태가 도망쳐라고 외치기도 전에 남아있던 10여 명의 조직원들은 이미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도 버리고 도망쳤다. 마석태 역시 절뚝거리며 도망치려 했다. 거기서 지원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꽂혔다. 마석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공포가 그의 다리를 마비시켰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지원이 그에게 쇠파이프를 던졌다. 철컹. 쇠파이프가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주워. 아까처럼 해봐. 지원이 말했다. 마석태는 올상이 되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양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시끄럽고 지원이 한 걸음 다가섰다. 마석태는 뒷걸음질 치다 쿵 하고 넘어져 버렸다. 그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기어가듯 도망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주민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 순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거칠게 멈춰섰다. 마석태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다. 경찰이다 살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2명의 순찰 경관과 그들의 뒤를 따라 내린 중년의 경찰관이었다. 그는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귀찮다는 듯 모자를 고쳤었다. 이 지역 관할 지구대장인 김상진 경감이 지영돈 키웠다. 김 경감은 이 난장판을 훑어보았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마석태, 사방에 버려진 차량과 무기들, 그리고 피 묻은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는 지원, 그리고 저 너머 어두운 골목에서 새어나오는 수십 명의 신음소리. 김 경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지원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뭐야? 지금 이 난리가 다 뭐야? 당신이 한 짓이야. 주민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창문 틈으로 외쳤다. 경찰 아저씨, 저 조폭들이. 저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와서 저 아가씨네 가게를 다 부쉈어요. 김 경감은 그 말은 못 들은 척했다. 그는 넘어져 있는 마석태에게 다가가며 친근하게 말했다. 어이쿠, 실장,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로 바닥에 앉아 있어? 또 술 마시고 행패 부렸어. 마석태는 김 경감을 보자마자 연기를 시작했다. 김 경감님, 저 미친년이 전현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직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저 골목 좀 보세요. 40명이 전현한테 다 죽어가요. 김 경감은 마석태의 과장된 연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양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온 그로서는 이 상황을 조폭의 영업 방해가 아닌 한지원의 특수 폭행으로 몰고 가야 했다. 그래야 양 회장에게 면이 섰다. 그는 지원을 노려보며 턱짓을 했다. 당신, 여자 혼자서 40명을 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해. 어디서 약이라도 빨았어. 당장 그 흉기 내려놓고 이리 와. 지원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김 경감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저들은 제 부모님을 위협했고 가게를 부쉈습니다. 정당 방위였습니다. 정당 방위. 김 경감이 코웃음을 쳤다. 일대 42 정당 방위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넌 지금 공무집행 방해. 아니, 특수상해. 집단 폭행 현행범이야. 이봐, 뭐해? 전현 당장 수갑 채워. 젊은 순경 2명이 망설였다. 그들의 눈에도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었다. 골목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그들이 평생 들어본 것보다 끔찍했다. 저 말은 여자가 혼자서 뭐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김 경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상관 명령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체포해. 젊은 순경 하나가 마지못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며 지원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일단 서로 가셔서 진술을. 지원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2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김 경감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곧 닥칠 거대한 폭풍을 모르는 불쌍한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이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지원의 손목에 채워졌다. 마석태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한지원의 손목을 조였다.
수갑을 채운 젊은 순경은 애써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 명의 여자가 40명의 조폭을 상대했다. 그리고 그 조폭들의 우두머리 격인 마석태는 지금 관할 지구대장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잘했어. 어서 이 미친년을 끌고 가. 마석태가 넘어진 채로 고함을 질렀다. 그는 김상진 경감을 보자마 애쓰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완벽하게 입장을 바꿨다. 김 경감은 짐짓 위험 있는 표정으로 지원을 턱짓했다. 뭐해? 안 태우고 마 실장님은 저기 구급차 오는 걸로 병원 좀 모시고. 지원은 순순히 순찰차 뒷좌석에 올랐다. 그녀는 차에 타기 전 어둠 속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주민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미안함, 그리고 일말의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그들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순찰차가 마포경찰서 본서로 향하는 동안 조수석에 탄 김 경감은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위압감은 사라지고 굽신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 예, 양 회장님 접니다. 김경감. 예, 예, 방금 그 계집애. 아니, 범인 검거했습니다. 예, 아, 그럼요, 아주 싹싹 빌게. 아니,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경감은 전화를 끊고 룸미러로 뒷좌석의 지원을 노려보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넌 이제 끝났어.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지원은 그 말을 무시한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마포경찰서에 도착하자 김경감은 마치 세기의 흉악범이라도 잡은 듯 지원을 거칠게 끌고 들어갔다. 비켜, 비켜 특수상의 현행범이다. 몇몇 야근 중이던 형사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김경감의 호들갑에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들 역시 김경감이 흑룡파와 어떤 관계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지원은 곧장 1층 구석에 있는 취조실로 끌려 들어갔다. 사방이 방음벽으로 막힌 낡은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인 답답한 공간이었다. 쾅 김경감이 문을 닫고 들어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앉아. 지원은 묶인 손목을 앞으로 내민 채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김경감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껄렁한 자세로 다리를 꼬았다. 이름 묻잖아. 이년아. 그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지원.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업은 프리랜서 코치. 프리랜서 지랄하네. 그냥 백수라는 거잖아. 김경감이 비웃으며 조서를 뒤적였다. 나이는 28. 전과. 깨끗하네. 이런 년이 간땡이가 부어서 40명을 패 넣어야겠지. 솔직히 불어. 약 빨았다고. 지원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김경감을 그의 기름진 얼굴과 부패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정당방위하 김경감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인연이 지금 법을 가르치려 들어 40명이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 일대 40이 정당방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인연아 넌 특수폭행, 집단상해,
살인미수야.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듯한 진술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여기 본인은 불법 약물에 취해 이성을 잃고 선량한 재개발 업체 직원 40여 명을 무차별 폭행하였음을 인정함. 간단하지. 여기에 지장만 찍어. 그럼 약물 투약은 눈 감아주고 상해죄로만 깔끔하게 넘겨줄 테니까. 어때? 김경감이 너한테 큰 인심 쓰는 거야.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허위 진술서였다. 지원은 그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김경감의 얼굴을 향해 밀어냈다. 안 합니다. 뭐, 김경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이 정도에서 겁을 먹고 울며 불며 매달릴 거라 생각했다. 이 어린 년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알아. 내 부모 그 낡아 빠진 가게 내일 아침이면 잿더미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여기서 고집 부리면. 지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부모님을 건드린다는 말. 그것은 그녀가 정한 마지막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좋아. 내년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 어차피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변호사 불러. 네가 아는 제일 비싼 변호사 불러. 양 회장님 앞에서는 그 변호사도 90도로 인사해야 돼. 이년아. 지원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올렸다. 전화 한 통하게 해주시죠. 그건 제 권리일 텐데요. 김경감은 그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폭소를 터뜨렸다. 권리, 하하하, 좋아, 전화해, 어디다 하게. 청와대 검찰총장, 내 애인, 좋아, 해, 네가 얼마나 대단한 백을 가졌는지 나도 좀 구경이나 해보자. 그는 이 상황을 완전히 즐기고 있었다. 이겁 없는 여자가 절망하며 어딘가에 S, O. S를 치고 그마저도 좌절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지원의 소지품을 턱으로 가리켰다. 지원이 체포될 때 입고 있던 후드 주머니에 있던 액정이 금간 낡은 스마트폰과 지갑이 대충 던져져 있었다. 김경감은 제대로 된 압수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그에게 지원은 이미 범죄자였고 절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 내 폰이다. 어디 한번 걸어봐. 내가 똑똑히 들어줄게. 지원은 묶인 손으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김경감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 쇼를 즐길 준비를 했다. 젊은 순경은 불안한 듯 문가에 서 있었다. 지원은 전화번호부를 뒤지는 척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이 아닌 기본 메모장 앱을 향했다. 그것은 겉보기엔 평범한 메모장이었지만 군 복무 시절 언니 지수와 함께 설정해둔 비상 프로토콜이 숨겨진 앱이었다. 특전사 출신인 지원과 707 현역인 지수만이 아는 암호체계. 지원아, 만약 네가 민간인 신분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통화가 불가능할 시 딱 한 번만 메시지를 보내. 블랙팬서 707. 그럼 내가 널 찾는다.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원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다. 그것은 전화번호도 메시지 앱도 아니었기에 김경감은 그녀가 그저 누군가의 번호를 찾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좌표 마포경찰서 본관 3층 취조실 1. 상관업이 매과 감감 lạm dụng chức quyền. 코드 레드. 주요 타깃 김상진 경감관할 지구대장. 흥룡파 양만철 연계 확인. 가족 에코 직접적 위협 발언 확인. 즉각 개임 요청. 그녀는 이 메모를 저장 버튼이 아닌
특정 위치를 2번 탭했다. 전송하시겠습니까? 라는 숨겨진 팝업이 떴다. 확인. 메시지는 즉시 암호화되어 단 하나의 수신자 J. S 한지수에게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폰에서는 모든 기록이 1초 만에 자동 삭제되었다. 지원은 폰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과 똑같이 평온했다. 김경감은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뭐야, 전화할 때도 없냐? 아니면 내 백이라는 놈이 내 전화 안 받아 하긴. 이 시간에 흉악범 전화를 누가 받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 지장 찍어. 그럼 내일 아침 해는 보게 해줄게. 됐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뭐,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지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김경감이 손을 들어 지원의 뺨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따르르르르릉. 취조실 벽에 붙어 있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냥 전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찰서 내부망 중에서도 오직 본청, 서울경찰청이나 검찰, 혹은 그 이상의 상급 기관에서만 직접 연결되는 비상 직통 라인이었다. 평범한 형사들은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전화기였다. 김경감은 뺨을 때리려던 손을 공중에 든 채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젊은 순경 역시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이 취조실로 저 전화기가 울린다고. 따르르르르릉. 전화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부름처럼 취조실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김경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마포경찰서. 김상진 경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방금 전화를 건 상대가 아닌 더 높은 누군가에게로 연결되는 듯한 기계음만 들렸다. 그리고 김상진 경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압도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경감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귀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게 분노한 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상진 경감은 자신이 무슨 목소리를 들었는지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 차갑고 분노한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강철 같은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김경감 자신이 평생 동안 복종해왔던 상급자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누구십니까? 김경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훨씬 더 깊고 중후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로 들끓는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는 김경감의 고막을 때리는 것을 넘어 그의 척추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상진 경감. 김경감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즉시 알아차렸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치안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 그가 경찰학교 시절부터 전설처럼 들어왔던 감히 얼굴조차 마주치기 힘든 수장의 목소리였다.
김경감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저 청장님, 충성 마포 경찰서 김상진 경감입니다. 이 밤중에 어쩐 충성,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충성을 외치지 마라. 청장의 고함이 수화기를 찍고 나왔다. 김경감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내 놈, 지금 내 놈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아느냔 말이다. 예, 청장님. 그게, 이 여자는, 김경감은 본능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특수상해 현행범입니다. 조폭. 아니, 재개발 업체 직원 40명을. 닥쳐라. 청장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기 직전처럼 들렸다. 재개발 업체 흑룡파 양만철이 말이냐. 내 놈이 그 쓰레기들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근데 감히 누굴 건드려. 내 놈이 지금 수갑 채워서 취조실에 처박아 둔 그 여자. 한지원 씨. 그분의 언니가 누군지 아느냐고. 김경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언니가 누군데. 고작 낡은 식당 딸내미가 아니었나. 청장이. 서울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놈은. 청장의 목소리가 절망과 분노로 낮게 가라앉았다.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님께 방금 내 귀로 직접 내 부하 지휘관의 가족이 관할 경찰의 비호 아래 조폭에게 위협당하고 불법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알기나 하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김경감의 눈앞이 노래졌다.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서울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권의 심장부였다. 청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분의 언니는 한지수 중령이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현역 지휘관이야. 내 놈은 지금 현역 대테러 부대 지휘관의 가족을 조폭과 한패가 되어 겁박하고 불법 감금했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야. 김상진 경감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지발링치 707 특임대. 뉴스에서나 보던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국가 최후의 보루라는 그 부대. 그 지휘관의 동생을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 앞에 앉아 있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1대 40.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특수부대 출신. 저 여자도 진짜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진짜를 건드린 것이다. 청장님. 그게 오해십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당장 풀어주겠습니다. 김경감이 절규하듯 외쳤다. 풀어줘. 청장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늦었어. 이 새끼야.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당장 서울청 감찰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팀이 내 놈 경찰서로 출발했다.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분 손목에 채운 수갑 풀지도 마. 그분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댔다간 넌 내 손에 죽는 게 아니라 군법회의에 서게 될 거야. 방첩사 말씀이십니까? 군대가 왜? 내 죄목이
이제 직권남용 따위가 아니니까. 군인 가족에 대한 협박 및 불법 구금. 내 놈은 이제 민간인 경찰이 아니라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거다. 알아들어. 지금 즉시 모든 업무에서 손떼.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수사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그게 내 놈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업무다. 끊어. 너희 뚜 전화가 끊겼다. 김상진 경감은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다. 결국 덜컹 소리를 내며 수화기가 전화기 위로 떨어졌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문가에 서 있던 젊은 순경을 바라보았다. 순경 역시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래져 있었다. 저 경감님. 무슨. 김경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아까까지 자신이 미친년, 백수년이라고 불렀던 여자.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눈이었다. 모든 일은 불과 10분 전에 시작되었다. 수도 방위사령부 CDC 지하 벙커 707 특임대 전방지휘소 CP. 한지수 중령은 전술 스크린 앞에서 방금 도착한 암호화된 문자열을 해독하고 있었다. 부관인 김대위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훈련이 끝난 직후였지만 지수의 얼굴은 훈련 중보다 100배는 더 살벌했다. 좌표 마포경찰서. LP 불법 감금. 코드 레드. 김상진 경감. 흑룡파 연계. 가족 에코 위협. 즉각 개입 요청. 그리고 메시지의 맨 마지막. 그녀의 동생이 보낸 마지막 식별 코드. 블랙팬서 707. 그것은 지원이 특전사에 있을 때 쓰던 콜사인이었다. 707의 지휘관인 자신에게 보내는 최고 등급의 위협 상황임을 알리는 비상신호였다. 지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감히 현역 군인의 가족을, 그것도 조폭과 결탁한 경찰이. 그녀는 김대위를 돌아보았다. 김대위. 지금 즉시 국군 방첩사령부 DCC 3처장 직통라인 연결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서지훈 부장검사. 개인 번호로 동시에 연결한다. 1분 준다. 예. 중령님. 김대위는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지수는 먼저 연결된 방첩사령부 라인을 집어들었다. 필승. 한지수 중령입니다. 지금부로 에코 브로큰 에로우 상황을 선포합니다. 에코 브로큰 에로우는 707 지휘관 및 그 직계 가족이 적대 세력에게 신변 위협을 받을 시 발동되는 최악의 비상 프로토콜이었다. 상황 전파. 본관의 직계 가족 에코. 이 현재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조직폭력배 흑룡파 리더 양만철에게 물리적 위협을 당했으며 동생 예비역 자산 펜서 이현지 경찰 마포서 김상진 경감과 연계된 세력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 이는 본관에 대한 직접적인 레버리지 지렛대 시도로 판단됨. 즉각 부모님 자택에 QRF 신속 대응팀 파견 및 양만철에 대한 감시 개시를 요청한다. 반복한다. 이건 민간 폭력 사건이 아닌 군 지휘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방첩사 측의 응답은 신속했다. 알았다. 한중령. 즉각 조치한다. 자네는. 저는 제 자산을 회수하러 갑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동시에 울리는 서지훈 검사 라인을 집어들었다. 서 검사 나야.
한지수, 1시간 전에 내가 넘긴 자료. 봤어? 지수야, 이게 다 설명할 시간 없어. 그 자료의 핵심 피의자, 흑룡파 양만철과 그 하수인 마포경찰서 김상진 경감, 방금 그 김상진 경감이 내 동생을 불법 체포했어. 조폭들과 한패가 돼서. 뭐 지금 그게 무슨. 서지훈 검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지금 당장 두 놈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 발부해.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 범죄 단체 조직 및 비호. 내가 보낸 자금 내역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지금 국군 방첩사령부도 움직였어. 이건 단순한 조폭 사건 아니야. 공권력과 결탁한 거대 비리 게이트라고. 네가 쓸어버려. 난 내 동생 데리러 간다. 알았어, 지수야. 너 혼자 가게 아니? 지수는 모든 통화를 마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속상관인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에게 직보 전화를 걸었다. 상황은 간결하게 30초 만에 보고되었다. 수방사 사령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감히 자신의 관할 구역인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최정예 부대 지휘관의 가족을. 한중영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자네의 자산을 회수하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승인한다. 서울청장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하지. 자네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것들은 뿌리까지 뽑아버리게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지수는 통제실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위에 707의 상징인 검은색 베레모를 눌렀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 대위가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중령님 지휘 차량 대기시켰습니다. 호위 차량은 필요 없다. 지수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MP 군사 경찰 수사팀 차량이 뒤따를 거다. 김 대위는 나랑 같이 가. 운전은 내가 한다. 지하 주차장, 검은색 사령부 지휘 차량 군용 번호판을 단 지구 10세단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한지수 중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꽉 잡아. 김대위.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마찰음과 함께 707 특임대 지휘 차량이 어둠을 뚫고 마포 경찰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취조실리로. 김상진 경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젊은 순경은 문가에서 부동자세로 서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다. 취조실 안에는 뚜 하는 전화기 신호음과 김경감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지원이 그 정적을 깼다. 저기요. 김경감이 화들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갑. 지원이 수갑찬 손목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거 좀 풉시다. 슬슬 저리기 시작하네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알리는 승리자의 통보였다. 취조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김상진 경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금 전 청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수화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첩사령부, 치바링치, 한지수 중령.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후려쳤다. 그는 자신이 밟은 것이 지뢰가 아니라 핵미사일 발사 버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원이 수갑찬 손목을 들어 올리며 이거 좀 풉시다. 슬슬 저리기 시작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김경감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수갑 열쇠를 찾으려 허둥댔다. 예, 아, 아, 풀어드려야죠. 당연하죠. 아이고, 이거, 이거 큰 실수를. 바로 그 순간이었기, 이, 똑수, 경찰서, 정문 밖. 조용한 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단순한 급정거 소리가 아니었다.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무거운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아스팔트를 태우며 멈춰서는 지극히 위협적인 소리였다. 취조실 문가에서 부동 자세로 서 있던 젊은 순경이 본능적으로 창밖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경찰서 1층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야근 중이던 경찰관들의 웅성거림, 당직 데스크의 전화벨 소리, 그리고 군화, 발자국 소리, 쿵, 쿵, 쿵.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무거운 군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리석 바닥을 짓밟으며 다가오는 심장을 멎게 하는 행진 소리였다.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을 연 것은 땀으로 범벅이 된 젊은 순경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문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 경감님, 밖에. 김경감이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렸다. 취조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헬멧과 방탄조끼 그리고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2명의 군인. 그들의 팔뚝에는 MP, 밀리테리 폴리스라는 선명한 견장이 붙어 있었다. 군사경찰 헌병이었다. 그들의 눈은 김경감을 마치 물건처럼 훑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김상진 경감은 숨 쉬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한지원의 후드티와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 위에는 권총집과 각종 장비가 결속되어 있었고 어깨에는 중령 루테넨 컬널의 은빛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그녀의 머리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의 상징인 검은색 검은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한지수 중령, 그녀는 취조실의 더러운 공기를 가르며 들어섰다. 그녀의 군화는 소리 없이 바닥을 밟았다. 그녀의 뒤로는 부관인 김대위와 그보다 더 상급자로 보이는 군복을 입은 남성 방첩사 수사관이 뒤따랐다. 마포경찰서 1층 로비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타자기를 치던 경찰관, 민원인과 통화하던 경찰관, 커피를 마시던 형사들까지 모든 이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현역, 그것도 707 부대의 지휘관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야밤에 군사경찰까지 대동하여 경찰서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었다. 점령이었다. 김경감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다. 충충성 마포경찰서. 김상. 한지수 중령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김상진 경감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를 그대로 지나쳤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낡은 의자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동생 한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수는 지원의 앞에 멈춰 섰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면 속에서 대테러 작전을 지휘하던 그녀의 눈에는
지금 동생의 찢어진 후드티와 뺨에 살짝 묻은 먼지만이 보였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이자 안도감이었고, 그리고 미안함이었다. 지수는 허리춤에 있던 파우치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모든 경찰관이 사용하는 표준형 수갑 열쇠였다. 그녀는 김 경감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가 채운 수갑에 열쇠를 꽂았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가 풀려나가는 소리가 취조실 안을 유난히 크게 울렸다. 괜찮아. 지수가 동생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지원은 풀려난 손목을 천천히 주물렀다. 수갑에 눌려 붉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언니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언니. 그녀는 붉어진 손목을 들어 보이며 덧붙였다. 수갑이 좀 빡빡하네. 저쪽 아저씨가 너무 꽉 채웠나 봐. 그 말에 김상진 경감은 허헉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켰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아저씨.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한지수 중령은 동생의 손목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붉은 자국. 그 자국은 그녀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도화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상진 경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김 경감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지금 인간의 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마주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백호 발구의 눈빛이었다. 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경찰서 로비 전체를 울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지휘관 한지수 중령이다. 그녀는 김상진 경감을 향해 손가락질 대신 턱짓을 했다. 그것은 상관이 부하를 혹은 인간이 물건을 가리키는 짓이었다. 거기 있는 김상진 경감.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선언했다. 귀관을 현 시간부로 직위 해제한다. 그리고 체포한다. 예, 체포라니요 중령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오해. 김 경감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오해 지수가 차갑게 비웃었다. 첫째, 직권남용. 둘째, 범죄단체 조직 흑룡파과의 내통 및 비호. 셋째,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 현역 군 지휘관의 직계 가족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및 협박. 그녀는 자신을 호위하고 온 군사경찰 수사관들에게 명령했다. 이자의 죄목은 이제 민간 경찰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본 사건은 지금 이 시간부로 민간 검찰과의 공조하에 국군 방첩사령부와 군사경찰단이 전담하여 이관한다. 저자가 민간인이기 이전에 공권력을 배신한 적대기이기 때문이다. 연행에 명령 받들겠습니다. 2명의 군사경찰이 김 경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경찰 수갑이 아닌 군용 플라스틱 케이블 타일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경찰관이 아닌 군 수사 대상임을 의미하는 모욕적인 처사였다. 아,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청장님, 아니. 양 회장님아. 아니. 중령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김상진 경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에 대고 꼴사납게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사경찰들은 그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켜 죄수처럼 양손을 뒤로 꺾어 결박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찰서 정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눈빛에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군인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가장 선두에 선 남자가 지갑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서지훈 검사입니다. 서지훈 검사는 로비에 주저앉아 끌려나가는 김경감을 잠시 훑어보았다. 그는 한지수 중령과 짧게 눈을 맞췄다. 감탄과 감사가 섞인 눈빛이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 검사는 다시 로비 전체를 향해 외쳤다. 범죄 단체 조직, 흑룡파 및 급이호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마포경찰서 당직 라인 전원. 업무에서 손 떼고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김상진 경감과 연루된 비위 경찰 전원 색출하여 긴급 체포합니다. 로비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몇몇 형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신의 책상 서랍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그들을 덮친 뒤였다. 지수는 이 모든 혼돈을 뒤로했다. 그녀는 여전히 붉은 손목을 주무르고 있는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자, 지원아. 지원이는 엉망이 된 취조실. 끌려나가는 김경감. 그리고 들이닥친 검사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언니, 왜? 나 배고파. 아까 쟤들 때문에 밥 못 먹었어. 지수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집에 가자. 엄마 밥 먹으러. 707 특임대 중령과 전첸 특전사 출신 동생. 두 자매는 자신들을 막아서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군사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점령한 마포경찰서를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마포경찰서 정문 앞 차가운 밤 공기가 자매의 뺨을 스쳤다. 방금 전까지 아비규환이었던 경찰서 내부는 이제 검찰 수사관들의 서슬퍼런 목소리와 압수수색 상자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김상진 경감은 군사경찰의 손에 끌려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곳에서 죄수처럼 사라졌다. 한지수 중령의 지휘 차량 옆에는 부관인 김대위가 초조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듯한 지원과 그보다 더 지옥의 악마처럼 보이는 자신의 상관을 번갈아 보며 침을 삼켰다. 지수는 지원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김대위, 자네는 지휘 차량을 몰고 즉시 부대로 복귀한다. 나는 오늘부로 긴급 휴가를 신청한다. 사유는 가족 신변 보호. 예, 중령님 알겠습니다. 김대위가 경례를 붙였. 하지만 지원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언니, 아직 안 끝났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도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았다. 알아. 방금 서지훈 검사에게 연락 갔어. 지금 서울 시내 흑룡파 거점 12곳에 동시에 수사팀이 들이닥쳤어. 양만철이 그놈 펜트하우스랑 비밀 사무실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거기에 없어. 지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뭐, 그놈은 바보가 아니야. 김상진 경감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아니,
언니 차가 경찰서 정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도망쳤을 거야. 양만철 정도 되는 놈이 도주로 하나 안 만들어 놨을 리 없어.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수의 군용보안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서지훈 검사였다. 지수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서 검사, 상황은 젠장. 한중령 늦었어. 수화기 너머로서 검사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펜트하우스, 사무실, 강남, 룸살롱. 전부 텅 비었어. 서류 몇 개랑 금고는 확보했는데 놈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어. 지금 출국 금지 명령 내리고 공항이랑 항만에 전부 수배 때렸는데 소용없어. 지수가 말을 잘랐다. 그놈은 공식 루트로 안 나가. 지원아, 내 말이 맞았다. 그놈은 사라졌어. 지수는 전화를 끊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10년 넘게 서로 다른 전장에서 싸워왔지만 지금 두 사람은 완벽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니,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놈, 인천으로 가.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인천공항, 아니, 항구. 지원은 아까 수갑으로 붉어진 손목을 주무르며 말했다. 내가 특전사에 있을 때 해외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한 적이 있어. 그때 그놈들이 이용하던 루트가 인천 북항의 폐창고였어. 당시 양만철은 그 조직의 자금 세탁을 맡던 하수인에 불과했지. 지원의 기억은 정확했다. 인간은 위급할 때 가장 익숙한 방식을 써. 공항은 이미 막혔을 거라 생각할 테고 미랑 루트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그곳을 이용할 거야. 인천 북항 7번 폐창고. 거기로 가면 잡을 수 있어. 지수는 즉시 서 검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 검사, 인천 북항 7번 폐창고 용의자 도주 예상 루트다. 지금 당장 팀 보내. 뭐, 북한 거긴 우리 관할에서 너무 멀어. 지금 팀을 재편성해서 영장 다시 받고 출발하면 빨라야 이 시간이야. 한중령, 그땐 이미 배 타고 공해상으로 나간 뒤라고서 검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시간 너무 길었다. 그놈을 놓치면 오늘 이 모든 피해 대가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다. 부모님은 평생을 보복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결심을 굳히려 할 때 지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언니, 왜? 언니는 군인이야. 현역 지휘관이고 민간인 관할 구역에서 총 들고 설치면 언니가 김상진이랑 다를 게 없어. 지원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언니는 여기까지야. 지원아, 너. 지수는 동생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나는 민간인이야. 지원이 자신의 찢어진 후드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직 정당방위가 안 끝났어. 그놈은 우리 부모님을 죽이려 했고 날 감금하라고 사주했어. 나는 그 위협을 제거하러 가는 거야. 이건 내 싸움이야. 혼자 가겠다고 거긴 그놈의 마지막 보루야. 최정예 용병들이 지키고 있을 거다. 상관없어. 지원이 차갑게 웃었다. 그놈들은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고 나는 빡친 특전사니까. 지수는 동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광기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꺾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는 자신의 전투조끼 가슴팍에 붙어 있던 작은 파우치를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성냥갑만 한 크기의 검은색 플라스틱 장치를 꺼냈다. 이건 추적기가 아니야. 지수가 그것을 지원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군용 비상신호기, emergency beacon이야. 위급 상황 시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내 개인 단말기랑 방첩사 위성으로 1초 만에 내 위치가 전송돼. 그것은 사실상 암묵적인 승인이었다. 707 지휘관이 민간인 동생의 사적 복수를 승인한 것이다. 죽지 마라. 지수가 낮게 말했다. 당연하지. 엄마 밥 먹으러 가야 하니까. 지원은 비상신호기를 후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경찰서 옆 식당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고성능 바이크 가와사키 닌자로 달려갔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자 부르릉 하는 맹수의 포효 같은 엔진음이 밤 공기를 찢었다. 지수야. 바이크가 출발하기 직전 정문에서 서지훈 검사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너 지금 네 동생. 지수는 서 검사를 막아서며 말했다. 서 검사, 아무것도 못 봤지. 뭐, 그냥 1시간 뒤에 인천 북항 7번 창고로 영장 들고 와. 거기 가면 네가 잡고 싶어 하던 대어가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을 테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내 감이 그렇다고 해. 서지훈 검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한지수라는 여자의 무게감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아니, 45분 안에 도착한다. 어떻게든 부하안 지원의 바이크가 검은 총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사라진 바이크의 잔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대위에게 소리쳤다. 김대위 부대 복귀 취소. 지금 당장 QRF 신속대응팀 1개 분대 비상 출격 대기시켜 비무장으로 위장하고 내 위치로 집결해. 이건 훈련이 아니다. 예, 중령님, 하지만 민간 지역. 내 동생이 비상 신호를 누르면 그땐 민간 지역이고 나발이고 없어. 전면전이야. 같은 시각 인천 북항 7번 폐창고 양만철 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창고 안을 서성였다. 그의 앞에는 미화 100만 달러가 든 돈 가방 5개와 금괴가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창고 안쪽 수로에는 이미 시동이 걸린 고속 밀항선이 대기 중이었다. 시발, 도대체 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707이 왜 나와?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고작 동네 낡은 식당 하나 처리하는 일이었다. 늘 하던 대로 조폭 풀고 경찰 매수해서 압박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그 식당 딸내미 하나가 판 전체를 뒤엎어버렸다. 그의 옆에는 사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색 전술 복장에 방탄조끼까지 갖춰 입은 마석태 같은 동네 조폭과는 차원이 다른 자들이었다.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과 해외 용병 출신으로 구성된 양 회장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클랑, 바로 그때였다. 창고 2층 낡은 철제 난간 쪽에서 작은 쇳소리가 울렸다. 누구냐? 용병 리더가 소리치며 즉시 권총을 뽑아들었다. 4명의 용병이 순식간에 양 회장을 중심으로 원형 방어진을 쳤다. 그들의 움직임은 극도로 훈련되어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2층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성냥감만 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양 회장의 용병 중 하나가 그것을 확인하려 다가가는 순간, 거기 아니야. 목소리는 위에서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정면, 10미터 앞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서 들려왔다. 어느새 검은 헬멧을 쓴 라이더가 그곳에 서 있었다. 헬멧의 검은 바이저가 창고의 희미한 불빛을 반사했다. 그녀는 헬멧을 천천히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차갑게 불타는 한지원의 눈동자가 드러났다. 찾았다. 지원이 낮게 읊조렸다. 양만철. 양 회장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전현이다. 전현이야. 잡아 당장 쏴 죽여. 사명의 용병이 즉시 지원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그들은 쏘지 못했다. 지원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방금 전 2층에서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군용 비상 신호기였다. 그리고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빨간색 비상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다. 용병 리더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인지를 잡고 협상하러 온 미치광이었다. 어둡고 축축한 7번 폐창고 안. 공기는 팽팽한 대치 상태로 얼어붙었다. 한지원은 군용 비상신호기를 든 채 대한민국 최정예 용병 출신 사명과 마주섰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은 국가를 호출할 수 있는 붉은색 비상 버튼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 있었다. 쏴. 지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헬멧을 벗어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차갑게 울렸다. 이걸 누르는 것과 너희 총알이 내 심장에 밝히는 것, 어느 쪽이 빠를지 궁금하네. 회장님. 용병 리더가 양만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여자는 미쳤습니다. 지금 쏘면 우리도 죽습니다. 전연 하나를 너희 넷이서 못 막아. 양만철이 돈가방 뒤에 숨어 절규했다. 너희 몸값이 얼만데 당장 쏴 죽여. 이 새끼들아. 시끄러워. 용병 리더가 양 회장을 향해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원하는 게 뭐지? 돈적이 있는 가방. 다 가져가라. 우린 회장님만 데리고 조용히 사라지겠다. 이건 공평한 거래다. 지원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거래난 너희 같은 돈벌레들하고 거래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럼 잡아 비컷만 빼앗아 전연 손목을 잘라버려. 용병 리더의 명령과 동시에 4명의 용병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총을 쏘는 대신 지원을 제압해 비컨을 탈취하는 쪽을 택했다. 가장 앞선 2명이 전술 단검을 뽑아들고 좌우로 접근했다. 리더와 나머지 1명은 권총을 든 채 엄호하며 거리를 좁혔다. 이